안녕하세요. 요즘 마스크 때문에 처음에 마스크 대란 일어나고 마스크 나눠주고 받고 그럴 때보다는 100배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가끔은 아주 가끔은 또 내 안에 여전히 많은 분노가 숨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책을 읽는 순간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순수한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시간을 참 좋아한답니다. 오늘은 그 어떤 모임이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같이 얘기를 하는 때 내가 얘기를 너무 길게 했을 때 아니면 상대방이 얘기를 길게 하는 걸 내가 참고 다 들어줬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내가 얘기를 길게 했는데도 허전하고 상대방의 긴 얘기를 다 들어줬는데도 허전하고 공허하게 끝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읽어드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읽어드릴게요. 역사에 관심 많은 40대 변호사가 있다. 개인적인 모임에서는 물론이고 SNS에서도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다 격렬한 논쟁으로 번지기도 한다. 지인들이 모인 가벼운 자리에서 그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뜨거운 감자를 꺼냈다. 모임에서 몇 차례 했던 얘기를 또 꺼내니 사람들이 난감해했다. 와인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밥을 먹다 와인에 대한 장광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 이의 얼굴들이다. 듣다가 내가 물었다. 나는 역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역사에 각별한 관심이 있는 당신은 궁금해요. 역사에 어떤 점이 그렇게 끌리나요? 자기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나요? 역사라는 건 지금의 나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역사는 내 조상, 나의 생활에도 다 직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군인으로 한국전쟁도 겪고 월남전에도 참전한 분이고 아버지가 군인이셨군요. 몰랐네. 내가 어릴 때 월남에 가셔서 아버지 얼굴을 본 기억이 거의 없이 살았어요. 엄마는 천상 소녀 같은 분이시라 어려도 내가 늘 보살펴야 했고 형이 셋이나 있지만 다 대도시에 나가 학교를 다닌다고 중학교부터 집을 떠났어요. 나 혼자 엄마를 모시고 살았어요. 치매로 돌아가신 아버지도 끝까지 나 혼자 모셨어요. 그가 처음에 말한 뿌리라는 게 그에게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뿌리가 없는 사람처럼 혼자서 네, 기댈 곳이 아무 데도 없었어요. 이론이라도 기대려고 대학 때는 막시즘에도 심취했었는데 거기도 아니더라고요. 그랬구나. 뿌리를 내린다는 건 어떤 느낌인데요? 기댈 수 있고 쉴 수 있고 편안할 것 같고 그가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먹먹하게 들으며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가 침묵하다 천천히 눈물을 닦으며 내가 왜 자꾸 역사에 빠지는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역사는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네요. 기댈 만한 튼튼한 기둥 같은 게 필요했나 봐요. 내가 너무 외롭게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논쟁 같은 거 하지 않아야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듣고 그의 말을 듣던 이들도 함께 웃었다. 그날 그의 속마음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루한 그의 역사 이야기를 또 들어야 했을 테고 다른 이들에게 그는 아는 척을 많이 하는 꼰대남이 됐을 것이다. 우리도 다행이었지만 그 모임에서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게 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앞으로는 역사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겠다는 그의 LTE급 현실 감각도 인상적이다. 관역에 맞추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는 얘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줘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관역에 맞추지 않은 채 그냥 흘러가는 얘기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줘도 상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대는 공감받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나는 애썼지만 상대는 고마움을 느끼지도 않는다. 수다나 논쟁, 뒷담화 사이를 맴돌다 끝나기 쉽다.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 허무하다. 논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 수긍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다. 공적 이슈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야기와 논쟁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결론에 대해 충분히 수긍하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나 사람 관계 등에 대한 속마음 이야기, 상처받은 마음 이야기 등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가 개입된 이야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영역에서 논쟁이나 설득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애초에 힘을 가지지도 못한다. 논쟁을 통해 자기 생각이나 관점, 자기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다. 감정과 정서가 개입된 주제에서 논쟁으로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시켜 내 관점이나 의견을 수용하게 만들긴 어렵다. 그건 고속도로 운전법의 논리다. 여긴 비포장도로다. 논쟁과 설득으로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여기서 토론이나 논쟁은 오히려 상대방이 자기 마음을 더 강하게 닫게 만들 뿐이다. 소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공감 교육을 열심히 하는 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학부모가 찾아왔다. 학부모는 난 솔직히 우리 애가 공감력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 공감력이 많으면 남에게 당하고 살게 될 게 뻔하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 교사가 내게 물었다. 그때는 당황해서 학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 뭐라고 말해줘야 했을까요? 그 학부모가 말하는 공감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공감은 명백하게 다른 의미다. 그러니 그 견해에 대해 이러저러한 의견을 낼 필요도 없다. 오히려 나는 그 교사의 질문이 마음에 걸렸다. 교사의 질문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았다. 그때 공감과 공감 교육에 대해 정확하게 학부모에게 설명했더라면 부모가 설득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 말이나 논리로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을 거란 전제다. 과연 그럴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교사보다 더 풍부한 논리와 언어로 학부모가 공감 교육을 수용하도록 만들 수 있었을까? 아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다. 만일 그 순간 공감에 대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했다면 그 학부모는 겉으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저 혼자만 똑똑하군. 잘났어, 정말. 하며 돌아갔을 것이다. 나 같으면 그 학부모에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정도의 말만 했을 것이다. 나 같으면 그 학부모에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어떤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정도의 말만 했을 것이다. 어떤 뜻인가? 그의 경험을 묻는 그 말은 공감이라는 주제 자체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공감에 대한 내 견해나 주장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관심의 초점을 학부모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다.
관심의 초점을 학부모 자신에게로 돌린 것이다. 공감에 대해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는, 생각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즉, 당신의 주목한 말이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나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수용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의미다. 자기 존재에 대해 이런 시선과 터치를 받으면 사람은 멈칫한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 자리에서 공감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자신의 경험담까지를 꺼내지 않더라도 자기도 금방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질문에 대해 스스로 궁금해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주목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게,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관역을 정확하게 한 질문이나 시선은 한 존재 자체를 그런 식으로 조금씩 흔든다. 성찰하게 한다. 마음을 열게 만든다. 관역에 정확하게 닿은 공감적 대화의 힘이다. 속마음 이야기나 사람 관계의 영역에서는 나 자체, 내 마음에 맞춰지지 않은 얘기는 결국 공허해진다. 내 마음을 건너뛰어 내 지식, 내 권위, 내 신념이나 내 주장 등에 의지해서 전개되는 이야기의 종착역은 아무리 치열해도, 아니 치열할수록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커진다. 서로에게 스민 느낌이 없어서다. 스미기는커녕 오히려 서로 밀어내는 느낌을 확인해서다. 긴 시간의 이야기 끝에서 마음이나 생각의 거리가 한치도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게 돼서 더 외롭고 쓸쓸하다. 역사 얘기라는 외형적인 주제를 관심 밖으로 밀어냈더니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이야기, 군인이던 아버지 이야기, 가족 안에서의 나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공감의 관역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렇게 드러난 자기, 존재, 존재성에 눈을 맞추는 것이 공감이다. 그렇게 드러난 자기, 존재성에 눈을 맞추는 것이 공감이다. 관역 바깥으로 흘러가는 말에 인내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채 참고 참으며 반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정 노동이 된다. 공감할 내용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공감할 부분이 아직 없는데 끄덕이며 공감해 주는 사람은 관역 없이 아무데나 화를 쏘는 궁사다. 그림자를 쫓으며 비장한 얼굴로 칼을 휘두르는 무사다. 그런데 자기 마음을 말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작했다가는 길을 잃는다. 마음을 토로하는 말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과는 조금 달라서다.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할지 분간이 힘들어서 무작정 누르고 사는 게 상책이라 여긴다. 어디서부터 어떤 방식으로 꺼내야 할지 분간이 힘들어서 무작정 누르고 사는 게 상책이라 여긴다. 그러다 일정 수위를 넘어설 만큼 내압이 오르면 그때 한꺼번에 폭발하며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치른다.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이야기를 관역에 맞게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더 수월하다.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세상사 이야기에서 그 자신의 얘기로 돌려주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이야기를 관역에 맞게 바꿔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더 수월하다.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세상사 이야기에서 그 자신의 얘기로 돌려주면 된다.
그러면 낯설어도 자기를 만나며 마음이 움직인다. 아, 내가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그랬던 거구나. 알아진다. 길에서 어버이연합 노인을 만났을 때 노인의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던 종북 세력,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뒤로 물리고 밥은 드셨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한 것은 이야기의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라는 존재의 중심에 빠르게 들어가기 위해 부질없는 논쟁이 될 게 뻔한 시국과 관련한 얘기들을 뒤로 치워버린 것이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서 그 노인 자신을 만날 수 있었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노인은 그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하고 다시 다람쥐 쳇바퀴 같은 수렁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었을 것이다. 공감은 생각과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나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부위에 공감은 생각과 감정들이 실타래처럼 엉켜서 나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그 부위에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꽂히는 치유 나노 로봇이다. 이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고 정교하며 부작용 없는 치유제를 나는 아직 만난 적이 없다.